제가 살면서 제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쩌다 제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세상에는 제가 아무리 성실하게 잘 산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게 있었던 그 황당한 순간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부모님 모두를 잃고 말았죠. 그때 그날 일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걸려온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제게 점퍼를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병원으로 가는 내내 이상한 직감 때문에 저 또한 아무것도 여쭤보지 못했었죠. 어느 병원 응급실로 도착한 저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쌓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잠시 후 수술에 들어간 부모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돌아가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다치셔서 수술 중이고 수술이 다 끝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저의 기대와는 달리 두 분 모두 깨어나지 못하셨고 그대로 한순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셨어요. 졸지에 부모님 모두를 잃은 저는 눈물이 막 나기보다는 비참한 현실 앞에 한숨이 먼저 나왔었어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현실을 아직까지 직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점점 현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저를 돌봐주실 할머니가 계셨죠. 할머니에게 저희 아빠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는데 집에 있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단 한 번도 욕심을 낸 적도 없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애비는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놈들은 다 내가 가진 재산만 눈독 들이고 그러는데 네 애비는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난 네 애비랑 가장 가까이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할머니,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럼 나보다 먼저 간 아들 녀석 때문에 내가 아주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아빠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어이구 이 녀석 속 깊은 거 봐라. 누가 그놈 아들 아니릴까봐. 할머니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삼키곤 했었어요. 부모님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 저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있던 상태라 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더욱이 학교 친구들이 저희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자체도 싫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만에 다시 학교에 나갔더니 반 친구들과 선생님마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셔서 저는 더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모두 괜찮느냐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학교 교실에 있는 것이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이전처럼 제게 장난도 치고 그렇게 지내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한참이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고요. 원래 제 성적은 꽤 좋은 편이었는데 부모님을 모두 잃고 나서부터는 성적이 곤두박질 쳐서 바닥을 기었던 것 같네요. 할머니가 부모님을 대신해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하시곤 했었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이런 제게 그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짜배기 부자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건물과 땅을 가지고 계셨고 그러면서도 아끼면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알짜배기라는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으면 무슨 물건을 살 때 돈을 팍팍 쓰고 그럴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할머니와의 생활 패턴을 보면 무엇이든 다 아끼시고 절약하며 사셨어요.
특히나 본인의 외적인 것을 꾸미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으셨는데요. 저렴한 시장표 옷을 사서 입으셨고 명품 백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으셨습니다. 제게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적인 것을 부자로 만들어야지. 외면만 부자로 만들면 못 쓰는 것이여. 알겠지? 네 애비도 참 소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니 너도 그럴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 할미가 얘기하는 건 새겨드려야 혀. 네 할머니, 알겠어요. 저는 별로 돈에 욕심도 없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네 애비 아들이지. 할머니의 영향으로 저는 참 검소하면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쯤 되어서부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것으로부터 느끼던 불안증도 많이 없어져서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적도 많이 올라갔어요. 항상 제 곁에는 할머니가 계셨고 잔소리를 하기보다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된 삶은 나쁘지 않았어요. 가끔씩 부모님과 함께 주말에 보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긴 했었지만요. 특히 할머니는 제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는데 독서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으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가끔씩 할머니와 제가 함께 사는 집에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찾아오셔서 힘들게 한 기억도 있어요. 두 분은 할머니가 갖고 계신 건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손주들도 많은데 왜 저만 이렇게 감싸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저를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만 밝히는 사람들은 결국 돈 때문에 사람도 버릴 것이라면서요. 저는 천성적으로 그러질 않는 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서야 할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좀 더 성적 관리에 힘썼고 부족한 부분은 과외를 받으며 공부한 덕분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녔고 평범하지만 재미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알바도 했고 제가 번 돈으로 유럽 배낭여행도 다니면서 남들처럼 비슷한 대학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취직을 하고 보니 어느덧 나이가 30에 가깝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쯤 할머니는 제게 갖고 계셨던 건물을 물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은 병이 생기셨는데 본인이 아프신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손주, 할미 말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분명히 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찾아와서 못살게 굴 거요. 아휴, 돈이 뭐라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돈 때문에 망하는 걸 안 보려면 내가 너한테 물려줘야 맞는 것 같아. 그러니 앞으로 혹시라도 너 찾아와서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것이여. 알겠지? 네 할머니, 알겠어요. 그럴게요. 저는 그날 이후 한 건물의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금수저라고 말하며 놀리기도 했고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건물을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잠시 할머니 것을 맡아놓았다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야 저도 제 삶을 온전하게 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테니까요. 그 건물에 의지하며 빈둥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돈은 모두 통장으로 넣어두고 그 통장은 할머니께 관리해달라고 부탁드리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건물은 아주 괜찮았었어요. 주변 상권들이 많이 괜찮아서 건물에 단 하나의 공실도 없었고 주변보다 조금 저렴한 임대료에 모두들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 했죠. 2년 정도를 갖고 있던 건물에 한 요가 학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요가 학원 원장님은 남자분이셨는데 실제로 맡아서 운영을 하는 여자 선생님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어요. 건물 주인 저를 찾아와 따로 작은 선물을 하며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했고 실내 공사로 시끄러워질 것을 대비해 주변 상인들에게 일일이 맛있는 간식과 커피도 배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싹싹한 스타일이라 저도 모르게 끌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매우 솔직한 편인 그녀는 저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정말 건물주 맞으세요? 이렇게 젊으신 분이 대단하시다 정말. 부러워요, 마녀. 아니에요. 그냥 이건 할머니께서 대리 운영을 맡기셔서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긴요. 저는 요가 강사하면서 사는데 많이 봐서 아는데요. 그쪽은 왠지 모르는 겸손함과 착함이 보여요. 그런 인성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런 복도 생기나 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건물주님. 저를 보며 생긋 웃으며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며 풋풋하게 여자친구를 만나던 그때의 좋은 기억이 나면서 설레이는 감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없이 3년 정도를 지내다 보니 마음이 많이 허전하기도 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도 다니고 그러는데 주말이면 혼자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의 남자인지라 외로웠나 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그녀에게 관심이 쏠렸어요. 그 요가 학원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대리로 맡아서 운영을 한다는데 어떤 수업을 하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도 특히 많이 궁금했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 요가 학원에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생이 별로 없던 그곳에서 한참이나 수다를 떨었었네요. 제가 원래 말주변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에게는 말을 이끌어가고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매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 후로 저는 요가 학원에 등록했고 거의 1:1 수업을 받으며 그녀와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 스타일에 맞는 운동은 아니었지만 오로지 그녀를 보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의 수업을 받던 어느 날 몹시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그녀를 제가 데려다 주기로 했고 그 길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 좋은 그녀는 소주 한 병을 시켰고 저희는 그날 둘이 소주 5병을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저도 모르게 제 지난 이야기를 술술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부터는 할머니와 살고 있고요.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느새 벌써 나이 30이 다 되었네요. 세월 참 빨라요. 어머나! 두 분이 한 번에요? 세상에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 저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죽하시겠어요. 저랑 같이 아픔이 있으신 분이라 많이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그녀와 저는 그날 아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호감을 갖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바람에 우산 하나로 아주 가깝게 붙어있게 되었거든요. 그녀의 어깨가 젖을까봐 우산을 그녀 쪽으로 쏠리게 씌워주었는데 저를 걱정하던 그녀가 제게 팔짱을 끼우면서 자연스레 우산은 정중앙에 배치하게 되었어요. 술도 많이 마셨겠다, 팔짱도 끼고 있겠다. 제 심장은 벌렁벌렁 미쳐버릴 정도로 날뛰었습니다. 결국 그날 그녀와 저는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어요. 남녀 사이는 정말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연락을 했고 제 마음에 확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퇴근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녀의 학원으로 가게 되었고 수업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면 그녀는 수업 중이더라도 방긋 웃어주며 제게 윙크를 해주는데 그때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요가 학원에 다니던 회원들은 저희 사이를 모두 알게 되어서 어느새 소문이 싹 퍼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본격적인 연애에 돌입하면서 불꽃 튀는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녀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본인이 번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던 그녀를 위해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부담했고 매번 퇴근길에 그녀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었고 집 근처 차 안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저쪽에서 어떤 아이가 저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아는 아이인가 하는 생각에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모른다는 말을 했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잠시 후 그 아이는 어떤 중년의 여성이 얼른 데리고 가버렸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가끔씩 그녀가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리거나 나가서 받을 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훗날 있을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런 그녀를 할머니께 인사시켜 드렸는데 할머니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값은 아니여. 할미가 인생을 오래 살면서 비운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여.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기분이 그랬네. 네 짝은 아닌 것 같아. 할머니,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주고 챙겨주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할미는 반대예요. 네 아버지랑 엄마가 있었어도 반대했을 거예요. 할미 말 듣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에게 푹 빠져있는 상황인지라 쉽게 할머니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결국 할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녀와의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정말 힘들다는 그녀의 말대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낡은 가전 가구들과 오래된 집, 모든 것이 좀 그랬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꽤 젊으셨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일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간간히 하는 부업으로는 생활에 나가기가 힘들고 거기다가 이전에 작은 사업을 하다가 빚도 생겨서 그것도 갚아야 해서 더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사위에게 초면에 힘들다는 말을 하시는 건 참 아닌 것 같은데 어쩜 제게 그런 말을 잘하셨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건물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때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녀가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을 원했거든요. 일단 저는 그녀에게 작은 자동차 한 대를 뽑아주었습니다. 출퇴근하기 편하고 다리가 불편한 엄마와 둘이 좋은 곳에 다니는 데에도 쓰라고 말이죠. 그녀는 날아갈 듯이 기뻐했고 저 또한 그런 그녀를 보는 것이 행복했어요. 몇 달에 걸쳐서 저는 할머니에게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고 내키지 않으셨어도 할머니는 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오랜 설득 끝에 할머니 역시 져주셨던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인 걸 알고 있었는지라 그녀에게 혼수나 예단 같은 것은 하나도 해오지 말고 그저 숟가락 하나만 가져오라고 저는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죠.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제게 건물의 월세가 나오는 통장을 모두 제게 돌려주셨고 저는 그 돈으로 결혼할 집과 가정가구 등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자마자 혼인신고를 서둘렀고 자신이 그 통장을 관리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자기야, 자기는 바쁘니까 이제 내가 그 통장 관리할게. 나 꼼꼼한 거 알지? 그리고 여자가 사람들 대하는 게 더 부드럽고 해서 좋아해. 남자들은 좀 불편해하거든. 어? 그 통장은 그래도 할머니께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명의는 내 거지만 그래도 할머니께서 해주신 거라서. 자기한테 유산으로 주신 거잖아. 우리 결혼까지 했는데 아직도 할머니께 드려야 돼? 우리 앞으로 아이도 낳을 거고 그러는데 혹시 자기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못 믿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자기를 못 믿는다는 게 말이나 돼? 절대 아니야. 그런 오해하지 마. 그렇잖아. 난 좀 서운한데? 난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자기랑 함께 하는 건데 자기는 결혼까지 한 나한테 뭔가 못 믿는 것 같고. 알았어. 그럼 나 주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해. 아내가 된 그녀는 통장 문제로 아주 크게 삐져버리더군요. 며칠 동안 말도 별로 안 하고 삐져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아내에게 결국 통장을 맡기고 말았어요. 아내는 통장을 건네주자 매우 기뻐 날뛰면서 자신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준다고 했고, 실제로 그날 이후 건물의 임대인들이 제 아내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 해주고 맛있는 가식도 사다 주고 건물 곳곳 청소도 해주고 한다면서 화사한 분위기가 생겼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역시 결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힘이 났고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제 외로웠던 어린 시절이 너무 싫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고, 아내도 그러자고 얘기했죠. 아내에게 요가 강사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자고 상의했고 바로 임신하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1년, 2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저는 혹시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아내 몰래 병원에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건강한 상태였고 정자활동 능력도 매우 좋다고 하더군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검사를 받아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꺼냈더니 아내 역시 며칠 전에 병원에 혼자 다녀왔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병원에 다녀왔었어. 산부인과 가서 검사도 해봤는데 아무 이상